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6주차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31번째 지문이고요. 오늘도 즐겁게 우리 31번째 지문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가나 두 개로 이루어진 지문이죠. 빠르게 살펴보시고 보시면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고르는 거. 자, 가와 나로 나누어져 있고, 자, 가에 대한 거 먼저 보면 되고, 나로 나누어져 있죠. 나로 나누어져 있고, 나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럼 우리는 가를 읽으면서 4번에 1번부터 5번 앞부분을 살펴보면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5번은 가와 나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 가와 나를 같이 물어보고 있어요. 이 경우는 가를 읽으면서 풀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가를 읽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5번에서 풀어야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에 보니까 6번과 7번을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해결하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 이 경우는 우리가 보기 문제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마지막에 푼다고 생각하셔야겠죠? 이렇게 합쳐서 푸는 문제는 어차피 가나지문 둘 다를 요구할 거기 때문에 얘를 이번에는 가장 마지막에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과 7번을 마지막에 풀 거니까 그냥 넘기시고, 8번은 나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나를 읽고 풀면 되겠죠. 그리고 9번 문맥상음이 기억이 나왔으니까 기억이 나올 때 풀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올라가서 이제 문단 번호를 매겨보도록 할게요. 자, 특허제도 1문단, 특허 출원 방식 2문단, 위 예시 3문단, 또한 특허 청구 4문단, 신규성을 인정받기 위해 5문단, 발명이 6문단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1문단부터 이제는 우리가 5번, 얘가 일치불일치 문제였죠. 그래서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일단 가를 읽으면서는 살펴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봤더니 맨 처음부터 내용이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자, 조금 크게 해놓고 봅시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고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내용이 5번에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겠네요. 자, 특허제도가 뭔지 설명을 하고 있죠.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라고 설명했네요. 아래 내려가서 봅시다. 5번에 2번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해서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똑같이 나와 있죠. 바로 지울 수가 있겠네요. 자, 올라와서 그 다음 부분 보니까 이 특허제도는 일정 기간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허권을 특허 출연인에게 부여한다라고 했네요. 이 내용이 5번에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자, 특허제도. 이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특허제도를 통해 여기 특허권을 출원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허권자겠죠? 특허권자는 자신의 해당 발명, 이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에 3번 특허제도를 통해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일정 기간 보장받는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요걸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장에서 특허 출원을 희망하는 자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심사할 때 대상이 되는 문서가 특허 출원 명세서이다 라고 나왔죠? 이 내용도 5번에 1번에 나와 있네요. 즉 5번에 1번 특허 출원에서 특허 출원 명세서는 뭐예요? 특허권 심사. 즉 이렇게 특허권을 받기 위해 심사할 때 되는 대상이 되는 문서죠? 특허권을 받기 위해 심사할 때 대상이 되는 문서가 뭐다? 특허 출원 명세서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5번에 1번 봅시다. 특허 제도에서 특허 출원 명세서는 특허권 심사의 대상이 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요것도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래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특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청구항 1, 2, 3에 대해서 세 번째 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죠? 청구항 1이 독립항이고 청구항 2와 3이 얘가 종속항에 해당한다. 이런 거 간단하게 메모하면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3문단까지 읽었는데 여기 3문단 그리고 4문단까지 읽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 5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직 두 개가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5문단을 쭉 읽어요. 이렇게 읽다 보니까 5문단의 첫 번째 줄부터 나오죠. 발명의 구성 요소가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 자, 이렇게 포함되어 완전히 일치하는, 그리고 발명의 효과면에서도 선행 발명과 유사함을 의미하는 실질적 동일성,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게 신규성에 대한 내용이죠. 5번에 해당하겠네요. 자, 특허 제도에서는 어때요? 발명의 구성 요소에 완전히 일치하는 거죠. 선행 발명과 구성 요소가 완전히 일치하고, 또 발명의 효과 면에서도 선행 발명과 유사하다. 이게 실질적 동일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발명의 효과 면에서도 선행 발명과 유사하면 실질적 동일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5번 볼까요? 특허 제도에서 선행 발명과 구성 요소가 완전히 일치하고 발명의 효과가 다르다면 실질적 동일성이 있다고 간주한다 라고 썼네요. 자, 여러분 우리 위에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발명의 효과 면에서 선행 발명과 유사하면 실질적 동일성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발명의 효과가 다르다면 실질적 동일성이 있다라고 했으므로 5번의 내용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5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체크를 해둘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 6문단까지를 쭉 읽어주시면 되겠죠? 6문단까지 내용을 쭉 읽은 다음에 자, 4번을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4번 가는 특허 출연에 따른 혜택을 설명하고 있나요? 아니겠죠? 그 다음에 2번 특허 출원인의 자격. 요거 조금 나온 것 같기는 하죠? 특허 출원 할 때 뭐 이제 뭐 신규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나왔으니까 요건 세모로 선생님은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심사하는 과정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4번 특허 출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요것도 나오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5번 특허 출원 시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나왔죠. 그러면은 요게 아마 특허 출원인의 자격과 연결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나왔죠. 그래서 5번의 앞부분이 맞다는 거 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1번 지울 수 있고 3번 지울 수 있고 4번을 지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린 나번을 읽으면서 2번, 5번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번 지문을 다 읽었는데 4번에 2번, 5번이 남았고 5번에 4번이 남았죠. 5번에 4번 내용이 안 나왔는데 5번이 확실히 틀렸다는 거 알기는 했으니까. 그리고 6, 7번은 마지막에 풀 거고. 자, 8번이 나를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면은 나를 읽고 나서 요 8번을 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아직 문맥에 기억이 안 나왔네요. 요거를 나 지문을 읽으면서 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번 지문으로 올라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번 지문에 이제 문단 번호를 매겨보도록 합시다. 특허권자 1문단, 직접 침해 2문단, 그 다음에 구성요소 3문단. 자, 이러한 문제 4문단, 한편 간접 침해 5문단 해서 이렇게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1문단에 봤더니 자, 여기 5번에 우리가 하나 남겨놨던 거 있죠? 5번에 4번. 특허제도에서 특허권이 모방과 도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바로 나번의 1문단에 나와 있어요. 자, 특허권은 일반적인 사물과 달리 형체가 없어서 모방과 도용이 쉬운 반면 이란 말이 나오죠. 앞으로도 직접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 없이 간접 침해를 규정해서 그래서 특허권 침해로 보고 있다 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이게 5번에 4번 내용에 해당이 되겠죠. 즉 특허 제도에서는 모방과 도용이 쉽다라고 하죠. 모방과 도용이 쉽기 때문에 앞으로의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 역시 특허권 침해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5번에 4번. 자, 여기 특허 제도에서는 모방과 도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로 침해로 본다라는 내용 지울 수가 있겠죠? 확실히 5번이 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밑에 내용을 쭉 일단 읽어주시면 되겠죠? 2문단의 내용 보시고 3문단 이렇게 4문단 쭉 봤습니다. 봤더니 4문단에 보기라는 말, 기억이 등장을 하네요. 자, 이 기억을 보니까 본다라는 거 우리가 앞에 보니까 요걸 봐야 되겠죠? y와 y-를 무엇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서 주어를 찾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봤어요. 뭐를 무엇으로 본다라고 보고 9번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9번에 가서 기억은 무엇을 무엇으로 보다에 해당하죠. 근데 이따 보다가 간주하다의 의미를 가질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보다 자체가 간주하다의 의미를 가지죠. 무엇으로 간주하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아래 내용들을 쭉 살펴봤어요. 봤더니 그의 행동을 실수로 간주하다. 딱한 사정을, 그녀가 처한 사정을 간주하다. 기회를 간주하다. 풍경을 사진으로 간주하다. 손해를 간주하다. 안 되겠죠? 자, 그의 행동을 실수로 간주하다. 요게 가장 맞겠죠. 9번에 1번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5문단까지의 내용을 쭉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나번의 내용은 직접 침해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어떤 내용 쭉 내려가서 보니까 간접 침해, 5문단에 나오는 간접 침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번의 내용. 8번의 내용이 간접 침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나번까지 쭉 읽고 나면은 이 8번의 내용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8번에 보니까 자, 여기 우리 일단 위에를 잠깐 다시 봅시다. 간접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와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8번에 와서 보니까 사례 1번에 소매업자 A는 완성품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자 완성품 안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구성품 일체를 세트로 구성해서 판매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디에 해당하나요? 자, 간접 침해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구성품을 판매하게 되면 조립하면 완성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간접 침해 중에서 물건의 발명 부분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사례 2번을 보도록 합시다. 사례 2번. 일반인 B가요. 특정 농약을 사용하여 해충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나왔죠. 해충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허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농약회사 C가 해충 제거 용도로만 사용되는 이 농약을 판매할 상품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쵸? 이 농약을 판매할 상품으로 생산하였다라고 합니다. 해충을 제거하는 이 사람은 방법에 대해서 특허권을 얻었는데 이 방법을 가지고 판매할 상품으로 생산을 했다라는 거죠. 자, 요것도 역시나 간접 침해에 해당하는 거죠. 왜요? 이 사람은 방법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일반인 B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특허권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이 한 거 방법의 발명에 해당해요. 간접 침해 중에 방법의 발명에 해당합니다. 자, 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8번 내용을 풀어주시면 돼요. 자, 보니까 사례 1에서 A가 자전거의 완성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직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얘는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 1에서 A의 행위는 최종적으로 특허 발명의 실시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발명의 실시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직접 이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에서 C가 해당 농약 생산을 하고 판매는 하지 못했다면 간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농약을 생산은 하고 판매는 하지 못했다면 간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자, 요거 여러분 나번에 나와 있죠? 나번에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 나번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기존 특허 발명이 방법인 경우, 지금 사례 2번에 해당하죠? 방법인 경우. 그 방법을 실시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물건은 상업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아래에 보면 실시의 뜻이 나와 있죠? 물건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그럼 여기서 여러분 물건을 생산만 해도 얘는 실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간접 침해에 해당합니다. 즉 물건을 생산한 행위 자체가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8번에 3번의 근거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 내려와서 볼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농약을 판매할 상품으로 생산하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팔 생각이 있었던 거죠. 팔 생각이 있었는데 판매를 하지 못한 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판매할 상품으로 생산한 거, 요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봐야 돼요?
이거 자체를 실시하는 행위라고 봐야 되죠. 실시하는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실시하는 행위 자체가 간접침해에 해당하죠. 그러므로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답이 3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4번. 사례에 의해서 C의 행위는 그대로 방치할 경우 특허권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 간접침해에 해당하죠. 사례에 의해서 C의 행위는 해당 농약으로 B가 획득한 발명을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B 자체는요, 방법의 발명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간접 침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맞아요. B가 획득한 발명을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맞습니다. 선생님 사실 5번이 좀 헷갈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얘는 방법에 해당하므로 간접 침해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 말은 맞아요.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다. 틀린 것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8번도 풀렸고 우리 9번까지 풀렸죠?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제 올라가서 4번을 봐야 되겠죠? 우리 안 푼 거. 2번과 5번이 남아 있었네요. 나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자의 의무 이런 거 없었죠. 5번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원칙 나왔죠, 여러분? 어떤 거? 직접 침해, 간접 침해에 적용하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5번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4번, 5번 풀렸고 이제 이 보기 요 내용을 보시면서 6번과 7번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요런 특허 출원 명세서가 있네요. 이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발명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발명의 명칭은 목재로 만들어진 연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청구항 1, 2, 3이 어디에 나와 있었나요? 청구항 1, 2, 3은 가의 2문단에 나와 있었죠. 그럼 우리 가의 2문단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특허 청구 범위가 나와 있었고 청구항 1이 뭐라고 했어요? 독립항이라고 했었죠. 요거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보시면 되겠죠? 얘는 독립항이고 청구항 2, 3은 뭐였어요? 얘는 종속항이었죠. 요런 거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 6번에 와서 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학습지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시면 되겠죠? 자, 이 6번 내용은 가번에 3, 4 문단을 보면서 풀어주셨으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가번의 3, 4문단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는 갑이 발명한 연필에 대한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한다. A가 뭐예요? A, 요거죠? 특허 청구 범위라는 것은 갑이 발명한 연필에 대한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한다.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6번에 1번. 자, 이 문단에 나와 있네요. 자, 이 문단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허 청구 범위는 특허 출원인의 사항 중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항목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6번에 1번의 근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 1번 맞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2번 A는 특허 심사를 할 때 발명한 연필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올라가서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 나오죠. 특허 청구 범위는 선행 발명과 비교하여 성립 요건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라고 나오죠. 이게 6번에 2번에 근거가 되겠네요. 자, 맞는 설명이 되겠죠? 너무 빨리 넘어갔나요? 요거 여러분 4문단에 있었습니다. 4문단에 3, 4문단 네 맞죠? 여기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럼 3번 A는 갑이 발명한 연필에 대한 보호 범위는 청구항 1보다 청구항 3이 더 넓다라고 했네요.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올라가서 살펴봅시다. 여기 보시면 청구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청구항에 대한 설명에서 어디에 있냐면 종속항은 여기 나오죠? 종속항은 독립항보다 좁은 보호 범위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설명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게 6번에 3번의 근거가 되겠죠. 종속항은 독립항보다
좁은 보호 범위를 갖는다. 자, 독립항. 아래가 종속항이죠. 종속항이 독립항보다 어떻다? 보호 범위가 좁다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청구항 3이 청구항 1보다 보호 범위가 어떻다? 더 넓다? 아니죠. 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6번에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확실히 여러분 틀렸다는 걸 알면은 사실 4, 5번 안 봐도 돼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안 보셔도 되기는 합니다. 네, 선생님은 근거를 찾아드리긴 할게요. 자, A에서 청구항 2는 청구항 1을 인용하면서 갑이 발명한 연필의 몸체의 특징을 한정하는 종속항이다. 청구항 2가 한정하는 종속항인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또 나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청구항 2는 다른 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일부를 한정한 경우라고 나오죠? 자, 여기 한정하는 종속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4번도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A에서 청구항 3은 2를 인용하면서 연필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결합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이것도 나와 있겠죠? 여기 청구항 3은 다른 항에 기재된 발명의 새로운 특징을 추가한 경우이면서 얘는 어떻게 돼 있다? 보시면은 여기 아래 보면 기술적 특징과 한정사항 등의 구성 요소를 제시한다 라고 나오죠. 이게 기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내용들이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5번도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을 수가 있겠죠. 답이 명확하게 3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네요. 7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한 반응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갑이 목재로 만들어진 연필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한 후에 다음과 같은 발명을 했습니다. 조금씩 다른 발명을 했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딜 보시면 되냐면, 자, 여기 나에서 우리 직접 침해에 해당하는 거 할 때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과 균등론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서는 완전히 구성요소가 x 플러스 y일 때 요런 거 x와 y를 심사하고 이런 거 쭉 있었죠?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려와서 요걸 한번 봅시다. 목재로 만들어진 몸체를 x라고 보시면 되죠. 그쵸? 요거를 x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기 몸체 내부 중앙에 형성된 흑심을 포함하는 연필, 얘가 y인 거죠. 그리고 1항에 있어서 몸체 형상이 육각형인 연필이 Z로 봅시다. 자, 그리고 한쪽 끝에 부착된 지우개를 포함하는 연필 XYZ를 선생님 다 썼길래 얘를 그냥 Q 이렇게 봤어요. 요게 이 사람의 발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을의 발명을 봤어요. 목재로 만들어졌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잠깐 볼까요? 자, 이 사람이 한 거는 목재로 만들어졌는데 뭐예요? 목재로 만들어진 몸체죠. 근데 이 사람 거는 육각형 형상의 몸체예요. 목재로 만들어졌는데 목재로 만들어진 몸체가 아니죠. 목재로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완전히 목재로 만들어진 몸체가 아니니까 을의 발명은 X 다시라고 봐야 되겠죠. 완전히 똑같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거는 어땠냐면 몸체의 형상이 육각형인 연필이죠. 육각형인 연필이에요. 근데 이 사람 거는 육각형 형상의 몸체예요. 완전히 똑같지 않죠. 그러므로 육각형 형상의 몸체이니까 이거는 Z 다시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육각형인 연필 Z니까 이 사람 거는 육각형 형상의 몸체니까 G 다시라고 볼 수 있어요. 내부 중앙에 흑심을 포함하는 연필. 자, 요거는 똑같죠? 내부 중앙에 흑심을 포함하는 연필. 이거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Y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얘도 목재로 만들어지면 X 다시가 되겠죠? 다각형 형상의 몸체. 다각형 형상의 몸체. 이것도 조금 다르죠? Z 다시가 되겠네요. 내부 중앙에 흑심을 포함하는 연필. 이것도 Y가 되겠죠? 똑같으니까. 몸체의 한쪽 끝에 지우개가 부착됐어요. 그러면은 몸체의 한쪽 끝에 지우개가 부착됐죠? 그러면 이것도 Q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재로 만들어지면 이것도 X 다시가 되겠네요. 육각형 형상의 몸체 Z
다시가 되겠네요. 내부 중앙에 흑심을 포함하는 연필. 이것도 Y가 되겠네요. 있어서 몸체의 한쪽 끝에 지우개가 부착되어 있어요. 얘는 Y가 되게 몸체 한쪽 끝에 지우개 Q가 되겠죠. 반대쪽에 뚜껑을 포함하는 연필. 이건 완전 새로운 게 하나 나와 있네요. P라는 게 하나 더해졌다라고 봅시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의리. 자신의 발명을 특허 출원했을 때 갑의 발명과 비교해서 구성 요소의 동일성이 있으므로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하겠군 이라고 했네요. 그런지 한번 볼까요? 얘는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요거는 지금 한번 봅시다.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하는지 요거 1문단에 가서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자, 이렇게 1문단에 가서 5문단에 가의 색깔을 다른 걸로 해볼게요. 가의 신규성 여기 나오죠? 가의 5문단에 가서 신규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구성 요소가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 완전히 일치하는 동일성뿐만 아니라 효과면에서 유사함을 의미하는 실질적 동일성도 부정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구성 요소의 동일성이 있죠. 거의 비슷하죠. 그쵸? 그러므로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하겠고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의리. 자신의 발명을 갑의 허가 없이 제품으로 생산하였을 때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르며 갑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침해라고 할 수 없겠고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이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 나에 있었죠.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여기에 따르면 어때요, 여러분?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은 Y-를 실시하거나 이런 경우는 침해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은 여기 어때요? 얘는 X-와 Z-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침해라고 인정하지 않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이것도 맞습니다. 그럼 병이 자신의 발명 특허 출원했을 때 일부 구성 요소가 갑의 발명의 해상 요소보다 상위 개념에 속함으로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없겠군 이라고 했네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각형 형상의 몸체잖아요. 병의 발명 다각형 형상이죠. 자, 다각형 형상. 다각형 형상이 여기 보시면 갑의 발명이 뭔가요? 육각형이죠. 육각형. 육각형보다 다각형이 어때요? 상위죠. 상위라는 거예요. 상위 개념에 속하잖아요. 그럼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지 우리 한번 요거 볼까요? 자, 요거 봅시다. 신규성이라는 거 여기 가의 오문당에 가서 보시면은 볼까요? 구성 요소가 상위 개념이고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가 하위 개념인 경우에는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부정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나오죠? 자, 이게 7번에 3번에 해당하겠죠? 7번에 3번 7번에 3번에 해당하겠네요. 7번에 3번 여기 보세요. 상위 개념이죠? 구성 요소가 상위 개념이고 선행 발명이 하위 개념인 경우 신규성이 부정된다라고 하죠. 선행 발명이 뭐예요? 이게 갑이죠. 선행 발명이 하위 개념이에요. 그런데 새로 발명한 거 이게 병이죠. 병이 상위 개념이에요. 그럼 신규성이 부정된다라고 했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갑의 발명이 일부 구성 요소가 갑의 발명의 해당 요소보다 상위 개념에 속해요. 병의 발명이. 그쵸? 그러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상위 개념에 속하면 인정받을 수 없겠죠? 자, 다각형이 육각형보다 상위 개념에 속할 때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했죠? 우리 지금 가에서 봤습니다.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군? 틀린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틀린 말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병이 자신의 발명을 갑의 허가 없이 제품으로 생산했을 때 균등론의 원칙에 따르며 갑의 발명과 비교하여 원리나 효과가 동일한 경우 침해라고 할 수 있겠군. 균등론의 원칙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균등론의 원칙 나의 4문단에 나와 있죠. 균등론의 원칙에 따르면 균등론의 원칙에 따르면 Y와 Y-의 원리나 효과가 동일하다면 이를
균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특허 발명을 침해라고 인정한다 라고 나오죠. 이거 침해라고 인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자, X 다시, Z 다시 이런 애들도 어떻게 본다고요? 얘도 갑의 발명과 비교하여 동일하니까 침해라고 인정하겠죠. 균등론의 원칙에서는 침해라고 인정합니다. 4번 맞는 설명이 되겠죠. 정 여기 있죠. 정의 발명 X, Z, Y. 그 다음에 반대쪽에 뚜껑 하나를 더 달았네요. 얘는. 그런데 자신의 발명을 특허 출연했을 때 신규성을 인정받더라도 갑의 발명이 다른 요소를 단순히 결합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없겠군. 자, 단순히 결합시킨 거. 이게 여러분 반대쪽에 뚜껑을 포함했다 하더라도 단순히 결합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없겠군. 그런지 한번 볼까요? 진보성은 가에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 봅시다. 발명이 신규성을 갖추었다면 진보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는데 여기 봅시다. 선행 발명의 다른 요소를 단순히 결합하는 경우 신규성을 갖추더라도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특허권을 획득할 수 없다. 나와 있죠? 선행 발명의 다른 요소를 단순히 결합시키는 경우 뚜껑을 포함했다 하더라도 특허권을 획득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5번 단순히 결합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없겠죠.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죠. 너무 명확하게 3번이 답이죠, 여러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가나 지문을 가지고 요거 조금 특이하긴 했죠, 여러분. 묶음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4번 풀렸고 5번도 됐고 자 6, 7번도 가나를 통해 할 수 있었고 8번, 9번까지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1번째 지문도 우리 해결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32번째 지문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